네,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들어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9월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그 정책 효과는 시장에 크게 발휘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경기도 좀 나아지고 실적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희망의 끈을 시장은 아직도 놓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길게 보자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미국 FOMC에서 결정이 됐던 QE3였는데요. 네. 일단 여러 번 들어서 그 내용은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4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MBS 매입을 통해서 매달 균형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시장에 풀어주겠다라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MBS 매입을 통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 결국엔 주택시장 회복을 가속화시켜서 그리고 이걸 통해 소비와 고용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또 이 효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연준 쪽에서 매파 일부 의원들은 QE3가 무용론을 또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또 강하게 QE1이나 QE2에 비해서 강하게 안 나타나다 보니까 단순히 유동성만 풀어주면 경기가 살아나겠냐는 이런 회의론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QE3의 경기 효과에 비해서는 경기 부양 효과라는 것이 QE1이나 QE2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다. 그리고 그 대신에 초반에 어떤 유동성 랠리 효과는 없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꾸준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을 부양을 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QE3가 단행된 시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QE1이나 QE2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있겠지만 주가 수준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QE1 당시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6천에서 7천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고요. QE2 적용 당시에 19,000에서 10,000 사이에서 위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3,00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금융자산을 통한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주택시장,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개인 가게들의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여력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용을 금융권에 공급을 한다고 해서 대출의 수요자인 어떤 기업 쪽에서 이렇게 활발한 투자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계 쪽을 자극을 해서 소비를 자극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투자 위주로 연결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도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책들에 비해서 아니면 무차별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에 비해서 훨씬 더 타겟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 기다려보자면은 자생적인 회복을 촉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좀 이런 기대대로 시장이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10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유로존에서 상황은 지금 당장 네. 크게 개선된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유로존 퇴출 국가의 등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로화의 붕괴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은 일단 ECB라든가 EU 측면에서 일단 막아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과 관련된 우려가 지금 좀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은 스페인 구제금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수준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QE3를 사용을 했고 이에 대해서 1차적인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건 많이 훼손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물 지표의 회복으로 나타나기는 힘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들이 사용됐었고 아직까지 네. 가시적인 효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어떤 회의감 같은 것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조금 더 선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10월에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는 거의 척도로는 주로 심리 지표들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주 정도 되면은 뭐 NAHB 주택시장 지수도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둘째 주 정도에는 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것들, 이런 주요 뭐 소비나 주택시장 관련된 소비 심리 지표들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어떤 미국 소비 경기라는 부분과 관련을 지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입시켜주면서 지수에서 어떤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은 이것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뭐 스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돌발 변수로 변화를 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그 스페인이라든가 유럽 문제가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의 영역에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흘러온 정황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달 말에 스페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어떤 긴축한 내용, 내년도 재정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이해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이의를 제기를 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언론들에서도 뭐 충분한 규모의 어떤 재정에 대한 얘기들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뭐 사실상으로 스페인이 어느 정도 그 구제금융에 대한 어떤 기초 단계를 마련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완전히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스페인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시위가 상당히 격화가 되고 있고, 또 10월 중순에 그 지방선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선거를 앞두고 나서 또 자기 인기를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이슈들은 발표를 좀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스페인도 어느 정도 구제금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10월 중반을 넘기지는 않고 그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들이 좀 보다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로존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제기됐었던 우려라는 부분들이 좀 클라이막스를 형성하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 정책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확실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좀 옮겨오는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신흥국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외국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매력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한 지난주부터는 약간 잠시 주춤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향후에는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신흥국,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시점, 뭐 QE1, QE2 이런 시점 같은 때 보게 되면은 뭐 유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빠르고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증시를 부양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팽배해 있었던 시점들이었고요. QE1이나 QE2가 시행됐었던 시점은 리스크에 대한 어떤 회피를 하려던 심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 위험에 대한 어떤 수준 자체를 망각을 시키면서 어떤 명목 가격들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자금이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좀 유입이 됐던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어쨌든 경기 회복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조금은 더 신중한 시각들이 외국인한테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지금 기존처럼 이렇게 강한 어떤 유동성,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경기 지표들의 어떤 회복세를 감안을 하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차적인 흐름에서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렇고, 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뭐 모멘텀을 가지고 있겠느냐.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9배 부근까지 PER 기준을 봤을 때 MSCI에서 평가하는 걸로 9배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뭐 8배 초중반의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지수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시적 전망치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갔을 때는 다소 이렇게 부진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 지금 하반기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어떤 소비 경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올바른 전망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소비 경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증시는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10월 말 이후 11월 초 중국의 어떤 정권 교체 이벤트가 있는데,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소비 경기 회복과 중국의 어떤 투자,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들이 활성화되는 대책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중국발 모멘텀과 미국의 경기 모멘텀을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신중한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빠른 어떤 유동성의 유입이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일단
경기 모멘텀의 회복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회복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으로의 다시 한번 자금 유입은 강화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강한 상승 랠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좀 간략하게 내일 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어떻게 예상을 하고 3분기의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는 지난 2분기부터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하향 조정 폭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뭐 많이 낮아져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하향 조정이 이제는 좀 진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실질적인 뭐 위험 요소들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쇼크에 대한 가능성은 또 조금은 더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의 실적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아까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실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의 그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S3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어떤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도 영업이익 기준을 7조를 넘어서면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게 호실적을 발표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석자들, 여러 투자자들이 상당히 면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숨겨질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이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 시즌 이전에 아무래도 재료 같은 것들이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 시즌을 계기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한 일주일 정도 단위 이상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에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QE3가 물론 유동성을 급격하게 확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이것이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전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미국이든지 중국이든 유럽이든지 일단 일차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정책들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고 네. 각국 정부들이 이제는 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어느 위중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연준 같은 경우도 무제한적인 어떤 양적 완화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ECB에서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책은 일단 나왔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10월달 중에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모멘텀 회복을 확인하는 것이 키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소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앞으로 남은 4분기에는 뭐 투자 전략은 미국의 소비 경기 쪽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소비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우리나라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섹터 쪽에서는 IT가 될 것이고요. 실적 같은 부분, 실적이나 업황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부품 관련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다가 미국의 어떤 주택 경기 회복, 거기다가 중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까지 발표가 되면서 모멘텀을 형성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기계 업종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거기에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